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말 못할 사정이 하나쯤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속사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들어 72살의 할머니인데요. 제 말 못할 고민은 다름 아닌 며느리예요. 가족 이야기, 그것도 자식 일은 어디 가서 잘 못하잖아요. 잘 아는 이야기면 모를까, 괜히 했다가 흠잡힐까봐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편인데요. 제가 아들 결혼시키고 새 며느리를 맞으면서 사기당할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싹싹하고 정직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오만방자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에 이러다간 우리 아들이 평생 불행해지겠구나 싶어서 이혼이라도 시켜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내막이 있었어요. 무슨 비밀 작전을 하는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오늘은 그 긴박하고도 무서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 인생은 필만 하면 시련이 찾아왔어요.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정이 많고 다정한 부모님 덕분에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로 살았어요. 부모님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는데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고된 일을 하시고도 집에 오실 때면 늘 저를 위해 뭔가를 들고 오셨어요.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를 꺾어 오신 적도 있고 손바닥만한 봉지에 담긴 과자를 사오신 적도 있었어요. 그 작은 선물 하나하나가 어린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죠. 그래서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달려나가 아빠를 맞이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 그렇게 무언가를 챙겨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런데도 아빠는 늘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가난했지만 사랑만큼은 넘쳤던 그 시절이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그리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제가 학교에 들어가고 3학년이 되었을 때쯤 늘 제 곁을 지켜주던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죠. 아빠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던 습관이 한동안 사라지지 않아 문이 열리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는 했죠. 하지만 슬픔에 잠길 틈도 잠시뿐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상대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부자였고 그 집 본처가 병으로 죽고 나서 엄마가 그 집의 제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마치 인생 역전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는 그 집에서 대접받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하녀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새아버지는 물론 그 집 식구들까지 엄마를 사람 대접하지 않고 부려먹기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에 시달리면서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억울함을 꾹꾹 삼켜야 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새아버지에게 이유도 모른 채 매질을 당하기 일쑤였고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엄마 대신 야단을 맞곤 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이런 삶은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나가자. 이런 데서 살기 싫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마는 맨날 구박만 받잖아. 그런 모습 보기 싫어. 그래도 여긴 굶지는 않잖아. 배고프게 떠도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데. 다들 이러고 살아. 너 엄마랑 둘이 살면 학교도 못 가. 그래도 너 학교 다니고 빵도 먹고 좋지 않아? 엄마는 배고픈 것보다 이게 나아. 조금만 참자. 너 다 크면 나갈 테니까. 그때 어린 저는 너무 답답하고 서러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나 싶었고 왜 우리 엄마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도 힘든 걸 알면서도 결국은 굶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를 향한 엄마의 미안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스스로 이겨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기댈 곳 없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억지로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날은 엄마가 외출 중이었고 저는 집에 새아버지랑 있었는데요. 한 장 걸치신 새아버지는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학교는 잘 다니냐? 힘든 일 없냐? 넌 매일 얼굴이 울상이냐? 뭐가 불만이야?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그때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전 엄마가 힘든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아버지, 엄마 좀 그만 구박하세요. 그만 부려먹으세요. 그랬더니 쌍심지를 켜고 네 엄마가 왜 불쌍하냐고 저에게 달려와 뺨을 쳤고요. 제가 쓰러지자 저에게 몹쓸짓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순간 공포에 질렸지만 필사적으로 저항해 가까스로 벗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걸 판단하고 짐을 챙길 틈도 없이 새아버지 외투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있는 대로 움켜쥐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사실 일은 즉흥적으로 저질렀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동네 언니가 서울에 있는 봉제 공장에 취직했다고 들었거든요. 집을 나오면서 저는 당연히 구로공단으로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가진 돈을 꼭 쥐고 무작정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막상 도착해서 그 언니를 찾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구로공단에 있는 다른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운 좋게도 기숙사까지 딸린 곳이라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나 여기 있다고 집에 연락할까 고민도 했지만 겁이 나서 결국 포기했어요. 그만큼 집이 지옥이었어요. 취직을 했으니 그냥 묵묵히 일만 했어요. 어차피 갈 곳도 없고 쓸 데도 없다 보니 돈은 생각보다 금방 모이더라고요. 며칠, 몇 주, 몇 달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지내다가 문득 그동안 벌었던 돈을 세어보니까요. 이 정도면 엄마랑 단칸방이라도 얻어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돈은 제가 벌면 되니깐 엄마가 거기서 개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엄마를 빼내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새아빠는 잔뜩 화를 낸 채 엄마가 저 집 나오고 얼마 뒤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어요. 새아버지는 자신은 전처와 너희 엄마까지 처들의 장례식을 2번이나 치렀다며 저한테 얼마나 지랄지랄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별의별 막말을 퍼부었고요. 제 탓이 아닌데 말이죠. 전화를 끊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엄마가 묻힌 곳을 찾아갔어요. 무덤 앞에서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엄마를 놓고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에 후회가 들었어요.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싶기도 했고요. 후회는 왜 이렇게 매번 늦을까요? 다 울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오갈 데가 없어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살려면 일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공장에서 야근 지원자를 모집할 때면 항상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고요.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모아둔 돈으로 작은 자취방을 얻었을 때 공장 일을 그만두고 월급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백화점 판매직으로 옮겼습니다. 일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백화점 보안팀이었는데 남자 쪽 집안에서 저를 많이 반대했었어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요. 하지만 많은 설득 끝에 저희는 결혼했고요.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상하게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겨우 38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단번에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딸만 여럿 낳아도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으라고 요구했을 텐데 이렇게 단번에 끝내려고 아이가 늦게 찾아온 건가 싶었죠. 그런데 우리 집 내력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나 혼자 우리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이 죽자 시댁은 아예 나 몰라라 했고 남편 친구들도 연락 한 번 없었어요. 그래, 다들 바쁘게 사니 그럴 거라 이해하려 했지만 시댁은 참 야속했어요. 저는 다시 백화점에 취직해서 일했고 아들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 덕분에 우리 아이는 정말 잘 자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엄마 힘든 거 알아서 척척 알아서 하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 대학생 때는 과대표도 하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우리 아들을 낳은 거고요. 제가 아는 아들 중에서 우리 아들이 최고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꽤 규모 있는 중견기업에 들어갔어요. 한 몇 년 일하다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에서 만난 여직원이라는데 결혼까지 생각한다더라고요. 저 그때 이상하게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놨는데 남주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기 사연들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마음 오래 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마음을 다잡았어요.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해서 저희 집에서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어머님, 이 사람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했어요. 그런데 직장도 괜찮고 성격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절 아껴주는 모습에 더 애정이 갔어요. 이렇게 아까운 아들 저 주셔서 아까우시죠? 어머나,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우리 아들이지만 정말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어. 나 진짜 잘 키워놨어. 이렇게 아까운 아들 저 줘서 억울하지 않게끔 저희 정말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으로 효도할게요. 저 어머님께도 잘할게요. 말만 들어도 든든하다. 그래, 싸우지 말고 너네 둘이 잘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나한테는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너네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다. 예비 며느리는 단아하고 씩씩했어요. 부침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혼자 지내는 저를 예비 며느리가 어찌나 살갑게 챙기든지.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아니라 딸 하나 더 얻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가난해서 보태줄 돈도 없었지만 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잘 결혼했어요. 그때는 정말 앞으로는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됐어요. 결혼식을 7월에 올렸고 9월에 추석이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 제사도 있고 해서 며느리랑 아들이 오기로 했어요.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명절 준비를 대단하게 하지 않아요. 웬만한 건 반찬 가게에 미리 주문해 두고 필요한 건 시장에서 조금 사는 시기예요. 그게 손도 덜 가고 오히려 돈도 덜 들어서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미리 며느리한테 다 얘기했어요. 난 제사나 명절 요란스럽게 안 지내. 내가 자주 가는 반찬 가게에다가 음식도 다 주문해놨고 명절에 차리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오렴. 와, 어머님 신세대 어머님이시네요. 저 시집 진짜 잘 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서 갈게요. 이렇게 싹싹하게 말하던 며느리였는데 명절이 다가오기 며칠 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명절 내내 당직에 걸려서 이번 추석은 못 올 것 같다고요. 말은 어찌나 조리 있게 하는지 일하는 거라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겉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좀 서운했어요.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명절부터 빠지는구나 싶어서요.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우리 며느리도 요즘 애들처럼 불편한 거 싫어하는 애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르니까. 근데 다음 설날에는 또 한 건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당직이 아닌지 온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깁스를 하고 나타난 거예요. 손에 하얀 깁스를 딱 하고서는 어머님, 제가 손을 다쳐서 죄송해요. 명절에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이고, 어디서 다쳤니? 괜찮니? 마음 쓰지 마. 별로 할 것도 없어. 그리고 계속 일하는데 명절엔 쉬어야지. 너희 둘은 소파에 앉아 있어. 내가 차려줄 테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찜찜했어요. 전에 어디 인터넷 글에서 가짜 깁스를 판다는 글을 봤던 기억이 났어요. 드라마에서도 봤고요. 명절에 일하기 싫어서 며느리가 이런 걸 끼고 온 건가 싶었어요. 아니, 제가 일을 못 시킨다고요. 그냥 사온 반찬 차려서 밥만 먹자는 건데 뭔 일을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시어머니 취급을 해요. 거기서 좀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설마 했죠. 그런데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며느리를 봤어요. 손 씻고 나오는데 깁스를 다시 끼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부러 하고 온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못 본 척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실망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싹싹하고 살갑게 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나요? 게다가 명절만 다가오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서운하다 못해 마음이 참 허했어요. 나 혼자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지 며느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 얼굴 보기도 미안해질까봐 그냥 모른 척 넘겼어요. 그냥 또 그렇게 명절을 지나갔어요. 그렇게 며느리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고 있었죠. 서운함을 꾹꾹 눌러가며 참고 있었는데 또 일이 터졌어요. 제가 아들이랑 통화를 하는데 며느리가 우리 아들과 내가 통화하는 걸 몰랐는지 전화기 너머로 우리 아들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 내가 쓰레기 버려놓으라고 했지? 이게 한두 번이야? 제깍제깍 버리라고. 여보, 지금은 엄마랑 통화하고 있어. 괜찮으니까 문 닫고 나가. 나 통화 좀 할게.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인연이 우리 아들까지 잡나 봐. 내가 눈 돌아갔지. 아들은 다급히 전화를 끊었는데요.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너한테 좀 물어야겠다. 너 네 와이프가 많이 뭐라고 하니? 너 잡어?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상황상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내가 쓰레기 담당인데 안 버려서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지 않어? 너 반응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사실은 이런 게 별일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신경 쓰지 말라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죠. 원래 나 건드리는 것보다 자식 건드리는 게 더 열받는 법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아들을, 자기 남편을 그렇게 막대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지만 저렇게 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그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걸 때마다 꼭 한 번씩은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화를 참느라 손에 땀을 쥐는 날도 많았어요. 근데요, 저 그래도 참았어요. 요즘은 애들 일에 간섭하면 못된 시어머니 된다, 꼴사나운 어머니 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속이 뒤집어지고 가슴이 미어져도 이를 악물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더니 저도 딱 그 심정이었어요. 열받은 마음 꾹꾹 누르면서
그래도 아들 먹이라고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놓았죠. 퇴근길에 아들을 불러서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날은 반찬도 반찬이지만 김치까지 담갔거든요. 부피가 꽤 컸어요. 근데 이 녀석이 차를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휴, 참, 물론 집이 아주 먼 건 아니었어요. 걸으면 30분쯤 걸리는 거리지만 그렇다고 카트로 끌고 가기엔 반찬이며 김치며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죠. 택시 타. 이대로 못 끌고 가. 걸어가면 얼마나 먼데. 난 너가 차를 가지고 올 줄 알았지. 그러지 말고 택시 타. 아무래도 택시 타야겠지? 그런데 엄마, 나 택시비 없어. 나 넉넉히 2만 원만 줄 수 있어? 뭐? 너 2만 원이 없어? 아유, 왜 돈이 없어? 그까짓 2만 원 내가 줄 수 있다면 왜 돈이 없어? 나 용돈 받는데 한 달에 5만 원. 밥값, 교통비 제외하고 순수 용돈만 5만 원이야. 뭐라고? 5만 원? 아유, 5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그래서 걔는 네 돈으로 뭐 한다디? 우리 와이프도 열심히 돈 벌고 돈 모으지. 나중에 큰 집 살려고 이렇게 아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너무 미워하지 마.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 그래서 결국 제가 아들한테 택시비 2만 원을 줬어요. 제 속이 그때 정말 천불이 났어요. 아니, 저희 아들이 연봉이 수천만 원인데 고작 한 달에 5만 원을 쥐어주다니. 제가 열받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요,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제가 백화점 출근하던 길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지하주차장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며느리를 딱 마주친 거예요. 친구들이랑 신나게 웃으면서 뷔페 가는 길이더라고요. 아니, 그때 보니까 차도 새로 뽑았더라니까요. 그 새 차 몰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요. 순간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내 아들은 택시비 2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제가 벌어놓은 돈은 저렇게 잘 쓰는구나 싶으니까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진짜 그 자리에서 쌍년, 죽일년, 못 같은 년, 별별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게다가 진짜 서운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무릎에 간단한 시술을 받을 일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3일 정도 입원해야 했는데 며느리는 딱 하루 얼굴 비추고는 안 오더라고요. 우리 아들놈도 똑같았어요. 둘 다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나머지 이틀은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퇴원하는 날 며느리가 입에 발린 소리만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가봐야 하는데 회사 때문에 시간이 안 나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괜찮다. 퇴원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결국 퇴원도 택시 불러서 나 혼자 했어요. 가방 들고 병원 문 나서는데 진짜 서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프니까 서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그년한테 넘어가서 엄마를 등한시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이제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그게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 병원에는 그렇게 오지도 않던 며느리가 자기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신혼집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효도하는 건 좋은 일이죠. 저도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아들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부터 신혼집에 절대로 오지 말고 가급적이면 연락도 조심해줘. 알았지? 순간 얼마나 서운하고 속이 상하든지요. 지네 장모님 오셨다고 눈치 보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얼마나 자주 갔다고. 그것도 내가 반찬 가져다 준 거지. 챙겨줘도 지랄이냐? 그것도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갔니? 문 앞에 놔두고 오는 게 다였는데 뭘 그렇게까지 말해? 그리고 내가 내 아들한테 전화도 못해? 그걸 그렇게까지 단단히 신신당부해야 할 일이야?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리 장모님이 좀 예민하셔서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해. 내가 기회 되면 전화할 테니까. 알았지? 그럼 끊는다. 뭐 얼마나 예민하다고. 나도 예민해요.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제가 뭐 애들 잡아먹나요? 잡아먹었으면 지 딸이 우리 아들을 잡아먹지. 아휴, 속이 터져도 참는 수밖에요. 아들은 무조건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제 속은 자꾸만 뒤집어졌어요.
그래도 꾹꾹 눌러 참았어요. 세상은 요즘 시어머니들이 참견하면 꼴불견이라고 하고 못된 시어머니 소리 듣기 일수라잖아요. 저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프고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또 참았어요. 저는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오히려 며느리가 너무 세고 저에 대해 좋지 않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벽은 아무리 내가 애를 쓴다고 해도 쉽게 허물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엔 서로 예의 차리면 잘 지낼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마음이 한번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은 노력한다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각자 거리 두고 사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안사돈이 아파서 애들 신혼집에 와 있다고 하니 아무리 마음이 복잡해도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턱대고 오해하고 서운해하기에는 사정이 있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회사에 있을 때 시간 괜찮을 때 전화 좀 달라고 따로 연락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장모님이 많이 안 좋으셔. 신장에 이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망이 없으시대. 어머머, 신장? 신장이면 이식하면 되잖아. 병원에서 뭐래? 이식 못한다고 그래? 공여자가 없어서 그런 거야? 공여자가 없었어. 그리고 이제 와서 공여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장모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식을 해도 버틸 수 없대. 그냥 지금은 하루하루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어. 어머나 세상에, 건강이 그렇게 많이 안 좋으셨구나. 그래서 너희 집으로 오신 거구나. 그럼 시아버지는 혼자 계시는 거야? 장인어른은 그냥 원래 집에 사셔, 따로.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장모님 모시겠다고 회사까지 휴직했어. 남은 시간 동안 엄마랑 좋은데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어. 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 한편으로 열불이 나더라고요. 지 엄마한테는 그렇게 정성껏 챙기면서 나는 병원 입원했을 때 단 하루 얼굴 비추고 마는 게 뭐야. 속으로는 나한테도 그 정성의 반만 썼어도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 텐데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아무리 속이 뒤집혀도 아들한테는 또 내색 못하고 꾹 참았죠. 그렇게 애들 신혼집에 안사돈이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안사돈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싶었어요. 저도 물론 장례식에는 갔어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고 아이들 생각도 있으니까 아무리 서운해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조문객들도 꽤 많이 왔고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참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너무 이성적인 거예요. 보통 지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울고불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덤덤하기만 했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 하나 없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웃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지 엄마한테 지극정성 효녀인 줄만 알았거든요. 아픈 엄마를 신혼집으로 모셔서 돌본다길래 얼마나 효심이 깊은가 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전혀 달랐어요. 도대체 저 모습이 뭔가 싶었어요. 엄마를 보내는 슬픔이라기보단 그냥 형식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심성이 원래부터 그런 건가? 겉으로만 효녀인 척했던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며느리 모습이 진짜가 맞긴 했던 걸까? 속으로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사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며느리가 저희 집에 혼자서 자주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을 쉬게 되어서 집에 있었는데 며느리가 자꾸 찾아와서 적적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반갑지도 않았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어쩐지 며느리가 미안해서 오는 건가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꿍꿍이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꾸준히 오더라고요.
오면 빈손으로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과일 한 봉지라도 들고 오고 빵이라도 하나 사들고 오는 걸 보면 마음을 열어보려고 애쓰는 것 같기는 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어머님께 소원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죄송했어요. 제 사정만 생각하고 어머님께 소홀했던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일이 다 정리됐으니까 진심으로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예전처럼 어머님 곁에서 많이 챙기고 웃게 해드릴게요.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얘야, 내가 언제 널 미워했다고 그래. 미워한 건 내가 아니라 네가 날 미워했지. 괜찮다. 알았으니까 그 얘긴 그만하고 뭐 먹을래? 밥 해줄까? 네, 어머님. 전에 된장찌개 너무 맛있었는데요. 그게 자꾸 생각났어요. 어머님 된장찌개는 밖에서도 안 파는 맛이잖아요. 제가 야채 다듬을게요. 어머님이 간만 봐주세요. 어머니 하면서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예전에는 그렇게 싹싹한 모습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다가오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어요. 직접 나서서 요리도 하겠다고 손을 걷어붙이는데 어찌나 진심 같아 보이든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도 했어요. 곧 명절인데 이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어머님,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지 마세요. 저희가 직접 해요. 정말로? 웬일이냐? 사온 거 차리는 것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부치기는 너무 힘들고 그냥 하던 대로 하련다. 어머님, 저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요, 어머님.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불엿이 같았어요. 겉으로는 살갑게 굴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죠. 내가 이러면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한테 느닷없이 용돈을 쥐어주더라고요. 예, 나한테 이런 용돈 주지 말고 우리 아들 용돈이나 올려줘. 5만 원이 뭐니 커피도 못 사 먹겠다. 어머, 그이가 그런 말 했어요? 뭐라고요? 5만 원이 작다고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행여나 우리 아들 잡을 생각은 하지 마라. 5만 원이 안 작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나도 한 달에 5만 원에 몇십 배는 써. 너무한 건 너야. 잡긴요. 제가 미안했죠. 이제 다 끝나서 다시 원래대로 주고 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갔어요. 솔직히 끝났다는 말이 뭘 끝났다는 건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는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또 절 찾아왔어요. 어머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좋은 일이 생기기도 했고요. 어머님이 곧 칠순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지인분들, 친척분들 다 모아놓고 동네 잔치를 열어볼까 하는데요. 어떠세요? 뭐? 아이 아서라. 안 싸돈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잔치는 좀 그렇지 않니? 그런 건 예의가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잔치라도 크게 벌여서 어머님께 제대로 효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제 상황도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너 좋은 일이 뭔데? 계속 이 일이 끝났다. 그 일 때문이다 하는데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비밀이에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 인생 좀 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웃으면서 싱글벙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칠순잔치는 저는 사실 생각도 안 했어요. 솔직히 저는 바깥 사돈 보기가 너무 민망했거든요. 안 사돈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칠순이 뭐라고. 굳이 돌아가신 분의 빈자리를 그렇게 크게 느끼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안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미 다 예약을 했대요. 어쩔 수 없다고 장소며 음식이며 다 준비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이 밀어붙이는 모습에 속이 답답했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그날 집에 오자마자 누웠는데 그날 밤 이상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데 이상하게 받고 싶더라고요.
전화 건 사람이 자기를 우리 며느리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장례까지 치렀던 그 안사돈한테 전화가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 성훈이 장모 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드린 건 아닌가 싶은데요. 통화 괜찮으세요? 네? 우리 성훈이 장모라고요? 우리 성훈이 장모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누구세요? 당신 누구야? 이런 장난 재미없어요. 귀신인가? 보이스피싱인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제가 호되게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신원부터 밝히더라고요. 전 성훈이 장모 맞아요. 혜인이 엄마 맞고요. 다만 혜인이 친엄마가 돌아가신 거고요. 저는 새엄마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며느리는 재혼 가정이었어요. 며느리의 부모님은 며느리가 아주 어릴 적에 이혼을 했고 그 뒤로는 아버지 손에서 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고등학생 때쯤 아버지가 재혼을 했고 그때 새엄마가 생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은 사실은 친엄마가 아니라 재혼한 새엄마였던 거죠. 그럼 상견례하고 결혼식에 와서 인사했던 그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친엄마였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야.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들어보니 며느리 친엄마는 이혼하고 나서는 생전 연락 한 번 없었는데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그것도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크게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 나타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친엄마 만나고 오면 어머님께 이야기 다 해달라고 했어요. 저랑 우리 딸은 그냥 새엄마와 딸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모녀라고 해도 믿을 만큼 사이가 좋아요. 남들이 봐도 진짜 모녀 같다고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친엄마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딸에게 돈을 펑펑 썼어요. 명품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아주 물질적으로 퍼부었다더라고요. 차요? 그 SUV 외제차 말씀하시는 거죠? 하얀색의 큰 차, 그거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하얀색 SUV 그 차요. 아주 대놓고 좋은 거로 사줬더라고요. 명품 가방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정말 물질적으로는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잘해줬대요. 그런데요, 저희 딸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애가 아니에요. 우리 딸 똑똑해요. 그런 걸로 감정이 휘둘리는 애가 절대 아니에요. 솔직히 주니까 받은 거지 딸은 늘 자기한테 이득되는 일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이라서요.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해요. 저는 순간 머릿속에 번쩍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만난 건가 싶었죠. 우리 아들이 잘생겼고 직업도 탄탄하고 성격까지 좋으니까 혹시 그런 조건을 보고 접근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머리를 스쳤어요. 속이 묘하게 쓰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신장 이식을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프니까 갑자기 딸을 찾아온 거죠. 세상에, 뭐 그런 엄마가 다 있어요? 딸 신장에 탐나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별의별 거 다 사주고 퍼부은 것도 다 그걸 노린 거였던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죠? 나 같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혼자 아프고 말지 어떻게 자기 딸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자식 몸에 칼대게는 절대 못하죠. 저는 그런 건 꿈에도 못해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지언정 자식 몸을 그렇게 건드리게는 절대 못하죠. 그때 우리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속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픈 친엄마라고 하니까 해줘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한테 둘러대달라고 하면 의사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거라고 조언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해줬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때부터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신장 이식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이제는 아예 이식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대요. 몸이 너무 약해지고 이미 여러 장기가 망가져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친엄마라는 사람이 딸을 본격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려고 들었대요. 온갖 방법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감정적으로 조종하려고 했던 거죠. 남편이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그 사람 옛날부터 자기 주변 사람들 다 조종하려고 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난리치고 감정적으로 사람을 옥죄는 식으로요. 우리 딸한테도 똑같이 했대요. 자기 말만 잘 들으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회유했어요. 반대로 말 안 들으면 유언장 써서 다 없애버리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대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어. 자식한테 그런 식으로 협박이나 하고 너무 못난 엄마네. 근데요, 저희 딸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괜히 감정에 휘둘려서 끌려다닐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냥 비위 좀 맞춰주고 친엄마 비위에 오르고 달래면서 결국 그 재산을 다 받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 친엄마라는 사람이 가죽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공장 규모도 꽤 컸던 모양이에요. 며느리는 원래 회계 쪽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친엄마가 며느리를 억지로 자기 공장으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엄마 회사에서 일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딸을 조종하려고 부른 거였겠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 회사 분위기 파악하고 나중에 자기가 친엄마 회사 가져야겠다는 포부로 그 회사에 들어갔대요. 처음에는 회계만 맡기로 했는데 점점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대요. 명절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공장에 나오라고 했고 집에도 못 가게 붙잡아두었대요. 나중엔 일손이 부족하다고 제작 일까지 시켰고 가죽재단 기계 앞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쳤대요. 다행히 절단은 피했지만 관절이 크게 다쳐서 반깁스를 하게 된 거였어요. 결국 명절 때 깁스를 하고 나타났던 것도 일부러가 아니라 진짜 사고 때문이었던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게다가 친엄마라는 사람이 며느리와 우리 아들 사이까지 갈라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 대놓고 그러더래요.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왜 저런 사람 만났느냐고. 우리 아들을 엄청 구박했대요. 듣기만 해도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한테 헤어지라고까지 강요했대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쫓아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동안 줬던 명품이니 차니 다 다시 돌려놓으라고 했대요. 심지어 재산도 하나도 안 줄 거라고 했대요. 아예 며느리를 손에 쥐고 흔들려고 했던 거죠. 얘기를 들을수록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생각한 게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를 피하려고 우리 아들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쇼를 했대요. 친엄마가 용돈 5만 원만 주자고 했고 말꼬리 잡고 싸움 붙이고 점점 미워하게 만들려고 했대요. 하지만 사실 둘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만 맞장구 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였죠. 그래서 그랬구나 싶었어요. 전화만 하면 소리 지르고 용돈도 5만 원 줬던 게 다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게다가 제 병원에 안 왔던 것도요. 그 친엄마가 시댁에 잘할 필요 없다고 저 입원한 것 아는데도 거길 못 가게 하더라고요. 사위도 덩달아 못 가게 하고요. 근데 한 번은 왔잖아요. 그게 며느리가 저에 대한 마음이라고 친엄마한테 혼날 것 각오하고 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엄마가 마지막에는 딸한테 보살핌 받으면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애들 신혼집에 얹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부인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딸 정말 나쁜 애 아니에요. 그냥 다 쇼였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동안 못했던 걸 보답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머님 칠순잔치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랬던 거였군요. 저는 사실 오해도 많이 했어요. 정말 미울 때도 있었고 혼자 상처받을 때도 있었고요.
저희 딸 멘탈이 워낙 강한 아이라 그런 것에 쉽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을 다 계산하고 돈 받기 위해 쇼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작 1년 힘들었던 거잖아요. 이제는 친엄마 공장도 우리 딸 거가 되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겸사겸사 이번 칠순잔치 준비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즐기세요. 아들 잘 둬서 이런 잔치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건 알고 보니 새어머니 밑에서 배운 거였더라고요. 며느리랑 따로 다시 얘기를 해봤는데 모든 게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미웠던 마음, 서운했던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지난 날은 잊어달라며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예정대로 칠순잔치를 열게 됐어요. 처음엔 많이 망설였지만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줬는데 마다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니 호텔 뷔페에서 칠순잔치를 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까지 다 초대해서 근사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니 다들 놀라워하면서 축하해 줬어요.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 가죽 공장이 생각보다 많이 잘 되는 공장이래요. 그냥 소규모 공장인 줄 알았는데 주문도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다양한 가죽을 가공하고 제품을 제작하는 큰 공장이었대요. 업계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그곳에 가서 억지로 일한 게 지나고 보니 참 잘한 일인 것 같았어요. 회계뿐만 아니라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제작까지 몸소 배워두었으니 이제는 진짜 사장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시간도 결국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에요. 며느리가 사장이 되어서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하고 또 내 칠순잔치까지 이렇게 준비해주는 걸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참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애가 다부지고 해안이 있는 애 같아요. 돈 많이 번 며느리 덕분에 나는 정말 평생 처음으로 명품으로 휘감는 호강을 했어요. 옷이며 가방이며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좋은 것들만 골라 입혀줬어요. 머리 손질이랑 메이크업도 전문샵에 갔는데요. 어머님, 여기 샵이 바로 그 요즘 잘 나가는 가수들이 하는 곳이래요. 저기 보시면 그 가수가 메이크업 받고 있어요. 대박이죠? 어머나, 말로만 듣던 곳이 여기구나. 세상에, 나 이런 곳 처음 와봐. 너무 좋다. 고급지고 내가 귀부인이 된 것 같아. 요즘 유명 가수들이 다니는 샵에서 화장을 하니까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추천할게요. 정말 큰일이 있을 땐 그 샵으로 가서 화장 받아보세요. 다름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꾸며주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아는 지인들, 친척들까지 다 모여서 날 축하해주고 웃어주고 박수 쳐주니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든지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축복받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제 저는 가죽 공장의 사장이 되었어요. 친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사업가로서 열심히 일할 테니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도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정말 대견하고 기특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힘들게 버텨온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잔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우리 며느리가 정말 깜짝 놀랄 폭탄 발언을 했어요. 저 임신했어요. 아들이래요. 우리 남편처럼 좋은 남자가 될 수 있게 열심히 사랑하고 키우겠습니다. 하고 밝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순간 전 정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울컥하고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벅차서 너무 고마워서 사람들 많은 잔치 자리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결국 펑펑 울어버렸어요. 얼굴이 막 엉망이 되도록 손수건으로 눈물 닦아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들 웃으면서 축하해주고 절 다독여줬어요.
그때 사돈들이 제 자리로 오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축하해 주었죠. 뒤늦게 다 들었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전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딸이 멘탈이 강해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마음 편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돈 감사합니다. 사실 전 저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요. 딸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아이고, 저는 우리 딸이 부족하기만 한 거요.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같아서 늘 걱정했어요. 이런 애 데리고 살아주는 우리 김서방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칠순잔치는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고 축하받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잔치였죠.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좀 뜬금없는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제 형편도 좋아졌으니까 엄마네 아파트 단지로 이사 갈까 해. 거기 지하철역도 가깝고 좋잖아. 야야, 너무 가깝게 살면 오히려 서로 더 불편해. 너네 처갓집 근처에 살아라. 괜히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엄마의 며느리가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늘 불안하대요. 이제라도 제대로 자식 노릇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엄마가 반대해? 그리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이제 주말 농장 하시는 것도 접고 아예 지방에 밭 사서 내려가신대. 그래서 결국 며느리랑 아들은 저희 아파트 단지 옆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제는 걸어서 몇 분 거리라 언제든 왕래할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가까이서 돌봐주기도 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살려고 해요. 마음 한편이 든든해진 기분이에요. 일이 다 끝나고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친엄마는 어디에 안치했니? 납골당 같은 데가 있으면 가까우니까 자주 갈 수도 있고 좋잖아. 이 근처라면 파주나 그런데? 아니요. 그냥 화장터 근처에 뿌렸어요. 납골당은 무슨 납골당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신장이식 해달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지야 딸 가진 부모 노릇 해보겠다고 매달리던 그분한테. 체험 한번 해드린 게 다예요. 다시는 찾아뵙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납골당 안 했어요. 저 너무 나쁘죠?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잘못한 건 너 아니야. 나쁜 건 친엄마지.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도 짠했어요.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상처를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견뎌준 우리 며느리가 참 대견하고 고마웠어요. 부모 자식 관계라도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채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란 결국 소통이고 소통이란 마음을 담은 대화에서 비롯되는 거니까요. 돌아가신 며느리의 친모는 그 가장 소중한 걸 몰라서 사랑받지도 존경받지도 못한 거겠죠. 이용하려는 자를 이용한 며느리가 저는 정말 현명하게 느껴져요. 저라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맺어진 인연은 아무리 많은 걸 쏟아부어도 결국엔 남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리요. 그리고 이제는 저와 우리 며느리는 진짜 마음을 주고받는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나날을 만들고 싶다면 소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화는 마음을 여는 가장 간단한 도구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